댓글 달아주신 초지일관님 감사해요. 싹 다 체포해. 트럼프 딱 한마디에 무려 312명의 한국인이 쇠사슬에 묶여 끌려갔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미국 이민자 단속 역사상 최대 규모의 체포작전이었다는 것. 심지어 한국인 손과 발이 쇠사슬에 묶인 채 군용 버스에 머리를 처박힌 장면이 전 세계 146개국에 생중계되는데요. 그런데 불과 2시간 뒤 더 충격적인 사실이 터졌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에너지솔루션, 미국과 맺은 1,520억 달러, 우리 돈 208조 원 규모의 초대형 투자 계약이 전면 철회 절차에 들어간 겁니다. 소식이 퍼지자 미국 하청업체 1,842곳은 단 하루 만에 가동 중단. 반도체 공급이 끊기면서 실리콘밸리 서버팜은 무려 36시간 동안 셧다운. 게다가 조지아, 켄터키 EV 공장 8개 라인까지 전면 올스톱되면서 무려 12만 명의 근로자가 일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환율은 불과 1시간 만에 무려 7% 폭락. 심지어 뉴욕 증시는 단 하루 만에 7조 3천억 원이 증발되며 공중분해됐는데요. 그런데 더욱 치명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유럽연합 27개국마저 투자 철회 테스트 로드맵에 돌입. 게다가 독일, 영국, 인도까지 앞다투어 한국 기업 유치 경쟁에 뛰어들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그야말로 미국만 개털되는 충격적인 사태가 터졌습니다. 지금부터 체포 폭격에 세계 1위 경제대국이 싹 다 털리게 된 믿기 힘든 충격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합니다. 잠깐 여러분이 사는 곳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감사 인사를 전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미 테임즈입니다. 보스턴 대학교에서 산업 정책을 가르치고 있고 동시에 연방 조달 컨설턴트로도 일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조지아 메타플랜트에서 벌어진 그 현대차 대규모 체포 사건 말이죠. 저도 처음 그 소식을 듣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저는 워싱턴 출장 중이었는데 새벽 5시쯤 긴급 브리핑을 받았죠. 조지아 애틀랜타 인근 현대자동차 메타플랜트에서 대규모 단속이 있었다는 내용이었죠. 처음엔 그냥 일반적인 이민 단속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미국에 워낙 불법 체류자가 많으니 늘상 있는 일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보고서를 자세히 읽어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총 512명이 체포되었는데 그중 한국인이 328명이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글로벌 신뢰도를 지닌 미국의 최우방국인데 이게 뭔가 싶었죠. 게다가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숫자 자체가 심상치 않았어요. 일반적인 법 집행이라고 하기엔 작전 규모가 너무 컸거든요. 심지어 한국인에 대한 동시다발적 체포가 진행되었다는 점이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저는 즉시 현장 영상들을 확인해 보았어요. 그런데 현장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HSI, FBI, DEA 마킹이 된 조끼를 입은 요원들이 헬기, 서치라이트까지 동원해서 작전을 펼치고 있었거든요. 이건 단순한 이민 단속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시범 케이스 수준의 작전이었습니다. 게다가 제 눈앞에는 수많은 한국인들이 쇠사슬에 묶여 작전용 군용 버스에 머리를 박고 포승되어 있는 장면이 펼쳐졌어요. 특히 제 눈에 띈 건 체포된 사람들 중에 박도윤이라는 분이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현대차 한국 본사에서 파견된 설비 엔지니어였죠. 케이블 타이에 묶여서 버스로 이송되는 장면이 국경 없는 메신저 방에 공유되었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어요. 가뜩이나 트럼프가 관세를 비롯한 각종 행정 압박으로 우방국들도 등을 돌리고 있는 와중에 심지어 한국인을 대상으로 대규모 체포가 이루어진 건 분명 트럼프 행정부 신뢰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게다가 미국 현지 현대차 공장에서 벌어진 일이니깐 더욱 충격적이었죠. 핵심 세섭 인력까지 묶으면 미국 자동차 업계 자체가 흔들릴 뿐만 아니라 경제 자체가 셧다운될 수도 있었죠. 왜냐하면 체포된 한국 현대자동차 박도윤 같은 분들은 단순한 근로자가 아니에요. 라인 셋업과 튜닝을 담당하는 핵심 기술진이거든요.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한국 기술자가 이런 식으로 빠지는 건 생산 라인 전체가 마비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서울에서도 즉각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외교부 강민서 국장이 사전 통보 전무 과잉 제압이라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그리고 영사, 의료, 통역팀을 즉시 파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저는 이런 신속한 대응을 보면서 저는 한국 정부의 위기 대응 시스템에 깊은 인상을 받았죠. 더 이상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한 저는 애틀랜타 교민회에서는 실종자, 연락 두절 신고를 모아서 긴급 명단을 작성했습니다. 저는 그 명단에서 박도윤 이름을 다시 확인하면서 현장과 공급망이 직결되는 리스크를 감지했어요. 이건 단순한 법 집행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었거든요. 그때 제 동료인 엘리 캠프가 조지아에서 물류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데 그가 저에게 중요한 정보를 알려줬어요. 조지아 주정부조차 사전 고지를 받지 못했다는 거였어요. 엘리는 정치 이벤트 냄새가 난다고 평가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트럼프 행정부가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바이든 정부 때 완성됐던 현대차 조지아주 공장을 급습한 거라는 말이죠. 만약 애꿎은 한국 사람들만 체포되는 꼴이 된다면 이건 미국 정부가 거의 깡패짓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최고 혈맹 국가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벌인 일이라 그 파장은 불보듯 뻔했죠. 가뜩이나 세부 공정까지 포함하면 대한민국의 글로벌 공급망은 이미 전 세계에서 58%로 과반을 넘은 상태였어요. 현장에서 올라온 추가 정보들을 보니 더욱 확신이 섰습니다. 이건 분명 일반적인 단속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조직적이고 계획적이었거든요. 헬기까지 동원하고 심지어 여러 연방기관이 합동으로 작전을 펼치는 건 미국 역사를 통틀어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저는 그날 밤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해봤습니다. 왜 하필 지금이었을까요? 왜 하필 현대자동차 메타플랜트였을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대규모로 진행되었을까요? 뭔가 더 큰 그림이 있는 것 같았어요. 체포된 분들의 상황도 심각했습니다. 갑작스럽게 구금되면서 가족들과 연락이 끊겼고 현장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었어요. 특히 박도윤처럼 핵심 기술진이 빠진 상황에서 생산 라인이 정상 가동될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엘리 캠프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지미, 이건 단순한 법 집행이 아니야. 뭔가 더 큰 의도가 있는 것 같아. 저도 동감했습니다. 이 사건의 배후에는 분명 정치적인 계산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현장 영상들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케이블 타이에 묶인 박도윤의 모습, 헬기 서치라이트 아래서 진행된 대규모 체포 작전, 그리고 갑작스럽게 연락이 끊긴 가족들의 걱정스러운 얼굴들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추가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히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거든요. 그리고 제 예상은 맞았어요. 이 사건은 훨씬 더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으니까요. 서울에서는 이미 대응팀이 구성되어 움직이고 있었고 워싱턴에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산업정책 전문가로서 그리고 연방조달 컨설턴트로서 이 사건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어요. 이것이 제가 목격한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사건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이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체포 사건이 벌어진 지 하루가 지났을 때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추가로 공개된 보디캠 영상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버스 대기선이 미리 설치되어 있었고 다중 결박 도구들이 준비되어 있었으며 심지어 드론 열감지까지 동원되어 있었거든요. 이건 명백히 특수작전급 포위망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과잉 집행 보고서를 작성해서 상부에 올렸어요. 일반적인 이민 단속에서 이런 수준의 장비와 인력을 동원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도윤의 동료인 최가영이라는 분이 현장 구금에서 풀려나면서 중요한 증언을 했어요. 최가영은 공정 튜닝 전문가였는데 그가 말하길 자신들은 B1 비자나 ESTA로 긴급 세섭 파견을 나오는 10년간의 관행이 있었다는 거였어요. 이 증언을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이 불법 체류자가 아니라는 걸 말이죠. 긴급 기술 지원을 위해 파견된 정당한 인력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대규모 체포 작전이 벌어진 걸까요? 서울에서는 이미 강력한 대응에 나서고 있었습니다. 산업부와 재계가 비공개 회동을 열었는데 여기서 한성우라는 분이 중요한 발언을 했어요. 한성우는 국내 대기업의 대미 전략을 총괄하는 인물이었는데 그가 대규모 투자 철회 가능성까지 테이블에 올리겠다고 말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발언을 들었을 때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한국이 정말 분노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단순히 항의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 보복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조지아 현장에서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엘리 캠프가 저에게 전한 소식에 따르면 현장에서 한국 팀이 빠지면 튜닝이 멈춘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주 경제가 먼저 흔들린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미, 이건 정말 심각해. 현장 사람들이 패닉 상태야. 한국 기술진들이 없으면 라인을 제대로 돌릴 수 없다고 해. 이미 일부 라인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 엘리의 목소리에는 진짜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조지아 주정부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백악관에 파견된 국가경제회의 보좌관 그리어에게 이 상황을 보고했어요. 그리어는 제가 제출한 분석 보고서를 보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미, 당신 말이 맞아. 사전 경고나 시정 절차를 완전히 생략한 건 분명히 외교적 메시지를 담고 있어. 이건 단순한 법 집행이 아니야. 그리어의 확인을 받고 나니 제 분석이 맞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 사건에는 분명히 정치적 지시가 개입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최가영의 증언은 더욱 구체적이었어요.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10년간 긴급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B1 비자나 ESTA로 미국에 파견되어 기술 지원을 해왔습니다. 이건 양국 간에 인정받은 관행이었어요. 갑자기 불법이라고 하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증언이 공개되자 미국 내에서도 의문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이들이 불법 체류자였나 하는 의구심이 제기되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더 놀라운 건 한국 측의 대응이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이미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었어요. 강민서 국장이 주도하는 대응팀은 단순히 항의하는 수준을 넘어서 실질적인 조치들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한성우가 언급한 투자 철회 가능성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한 규모를 생각해보면 이건 정말 심각한 위협이었거든요. 수십조 원 규모의 투자가 걸려있는 상황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다는 건 한국이 정말 강력한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제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자료들을 분석했어요. 미국과 한국 간의 경제관계,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의 상호 의존성을 면밀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기술과 인력, 그리고 공급망 전체가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특히 조지아 메타플랜트 같은 경우는 한국의 핵심 기술진들이 없으면 정상 가동이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엘리 캠프는 계속해서 현장 상황을 전해왔어요. 조지아 주정부 관계자들이 비상회의를 열고 있다는 소식도 있었고 현장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는 보고도 받았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이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 일부 라인은 이미 가동이 중단되었고 납기일 맞추기가 어려워질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이런 보고를 받으면서 저는 이 사건의 파급 효과가 예상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외교적 마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한국 측의 분노는 점점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한성우가 언급한 투자 철회 검토는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실제 검토 사안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움직임은 미국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보고서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법 집행 사건이 아니라 미국과 한국 간의 경제관계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 말이죠. 체포 사건이 벌어진 지 일주일이 지나자 한국의 대응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한국이 단순히 항의나 외교적 압박 정도로 대응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완전히 틀렸다는 걸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강민서 국장이 주도하는 대응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고 저는 정말 놀랐어요. 그들이 발동한 건 K-컴플라이언스 태스크라는 이름의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이었거든요. 이건 단순한 항의가 아니라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현장 비자, 패스트트랙 협상을 완전히 배제한다고 선언한 점이었어요. 대신 기업연합 자체적으로 윤리와 안전 인증을 만들어서 정치적 행정적 절차를 우회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거죠. 이건 정말 똑똑한 전략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정치적 변수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메시지가 명확했어요. 한국이 독자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거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한성우가 주도한 경제적 대응이었어요. 컨퍼런스 콜에서 그가 한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208조 집행분 재배치를 말없이 시작한다. 물류, 금융, 공급망에서 조지아 링을 바깥에서 조이기 시작한다. 이 발언을 들었을 때 저는 한국의 진짜 실력을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위협이나 협박이 아니었거든요. 실제로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계획이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계획이 실제로 실행되기 시작했어요. 유럽 조선소, 동남아 부품기지, 멕시코, 캐나다 현지화 라인으로 발주와 선적 슬롯이 재편되기 시작한 거더. 미국 측은 처음엔 이런 변화를 감지하지 못했지만 곧 선단과 항만 슬롯에서 미세한 공백을 체감하기 시작했습니다. 런던에 있는 대형 펀드의 엘리어 스톤이라는 분이 저에게 정말 인상적인 분석을 해주었어요. 그는 채권 담당자였는데 국제금융시장에서 이런 변화들을 예리하게 포착하고 있었거든요. 짐이 한국의 압박은 언론 플레이 없이 신용, 납기, 품질 지표로 들어온다. 조지아만 질식하는 게 아니라 미국 남동부 밸류체인 전체가 서서히 조여지고 있어. 정말 무섭다. 엘리엇의 이 분석을 들었을 때 저는 한국의 접근법이 얼마나 정교한지 깨달았습니다. 감정적인 대응이나 시끄러운 항해 대신 조용하지만 확실한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욱 감동적이었던 건 박도윤에 대한 한국 정부의 보호 조치였습니다. 박도윤이 구치시설에서 산소 분배 불량을 호소했을 때 한국 측 의료팀이 즉시 개입해서 이송과 약 처방을 확보했어요. 이런 세심한 보호 조치를 보면서 저는 정말 감탄했습니다. 한국은 현장에서 일하는 개별 근로자 한 명 한 명까지 세심하게 챙기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국가적 위신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로 자국민을 보호하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개인 노트에 이렇게 적었어요. 정치가 소음이면 한국은 수치로 말한다. 정말 그랬거든요. 감정적인 대응이나 정치적 수사 대신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행동으로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엘리 캠프는 조지아 현장에서 계속 상황을 전해왔는데 그의 보고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짐이 현장 분위기가 정말 심각해. 한국 기술진들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어. 일부 관리자들은 벌써 대체 인력을 찾고 있는데 한국 수준의 기술진을 구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해. 이런 보고를 들으면서 저는 한국 기술진들의 역량이 얼마나 뛰어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대체 가능한 인력이 아니라 정말로 핵심적이고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한성우가 주도한 K-오퍼레이션의 실행 속도도 놀라웠습니다. 208조 원 규모의 투자 재배치가 단순한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빠르게 실행되고 있었거든요. 유럽, 동남아, 북미 외 지역으로의 투자 전환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이 모든 과정이 은밀하고 치밀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이에요. 언론의 주목을 받거나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압박 효과는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강민서 국장이 주도한 영사 보호와 법률, 의료팀의 상주 조치도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단순히 항의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실제로 구금된 사람들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런 일련의 대응들을 지켜보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되었어요. 단순히 미국에 의존하는 동맹국이 아니라
독자적이고 전략적인 사고를 가진 강력한 파트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박도윤의 의료 보호 조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저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한국 정부가 개별 국민 한 명까지 세심하게 보호하려는 의지를 보여준 거였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국이 왜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아직 한국의 대응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강력한지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K-오퍼레이션은 단순한 항의나 위협이 아니라 실제로 미국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었거든요. 체포 사건이 벌어진 지 10여일이 지나자 워싱턴에서 강경한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미국 정부가 상황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완전히 반대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오히려 압박을 더욱 강화하기 시작한 거죠. 첫 번째 폭탄은 주한미군 방위비 문제였습니다. 워싱턴 강경파들이 갑자기 방위비를 13조 원, 즉 기존의 10배로 올리자는 요구를 재점화한 거예요. 제게도 협상안 초안 검토 지시가 내려왔는데 저는 즉시 반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안보와 산업을 분리하지 못하면 쌍방 손실이 최대화될 것이라고 메모를 남겼어요. 이건 정말 위험한 발상이었거든요. 경제적 갈등을 안보 영역으로 확대시키는 건 양국 모두에게 해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충격은 서울 재계에서 나온 대응이었어요. 비공개 회의에서 미국 내 신규 투자 104조 원 전면 보류가 옵션으로 상정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산업부와 청와대 전략회의에서는 조건부 철수와 대체 생산 허브 전환 로드맵까지 시뮬레이션하고 있었어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항의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실제로 경제적 철수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104조 원이면 미국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가 상당할 텐데 한국이 정말로 그런 극단적 조치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말 화가 났던 건 일부 연방 의원들의 발언이었습니다. 청문회에서 나온 말들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부끄러웠어요. 한국은 미국의 은혜를 입은 나라다. 미국 없이는 못 살았던 나라 아닌가. 이런 구태의연한 레토릭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건 완전히 시대착오적인 발상이었어요. 지금의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미국과 한국의 경제, 관계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발언이었거든요. 도덕적 빗프레임으로 압박을 가하려는 시도도 있었어요. 마치 한국이 미국에게 영원히 감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려는 거였죠. 이런 접근법을 보면서 저는 정말 답답했습니다. 국무부 내부 브리핑에도 이상한 문구가 삽입되었어요. 중국 전승절 행사에 한국 국회의장 참석은 동맹 정서 훼손이라는 한 줄짜리 문장이 들어간 거죠. 이것도 정말 유치한 발상이었습니다. 한국의 외교적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시도였어요. 하지만 워싱턴에서 정말 당혹스러워하기 시작한 건 한국의 경제적 위상을 정확히 파악하게 되면서부터였어요. 대서양과 태평양 물류, 에너지 선단의 70% 이상이 한국 조선소에 의존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줄줄이 올라오기 시작한 거죠. 이 보고서들을 보면서 저는 한국의 진짜 실력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미국에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라 미국도 한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던 거예요. 특히 해운과 조선 분야에서는 한국 없이는 미국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동맹 안보 라인에서도 내부 충돌이 발생했어요. 주한미군 사령관급에서 정치가 안보를 흔들지 말라는 발언이 나온 거죠. 이건 정말 의미심장한 발언이었어요. 군 내부에서도 이번 사건이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서울에서는 더욱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SOFA, 즉 주한미군 지휘협정 재협의를 공식적으로 거론한 거예요. 이건 정말 큰 카드였습니다. 주한미군의 지위와 역할 자체를 재검토하겠다는 뜻이었거든요. 강민서 국장은 국민 보호와 체면 회복 없이는 협의 없다고 못 박았어요. 한국이 더 이상 일방적으로 참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거였습니다. 현장에서는 더욱 절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구금자 가족들이 외교부 앞에서 촛불 철야 농성을 시작했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치적 계산 때문에 무고한 가족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게 안타까웠어요. 하지만 강민서 국장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감시설의 의료, 통역, 법률팀을 상주시키는 것을 끝내 관철시켰어요. 이런 세심한 보호 조치를 보면서 저는 한국 정부의 국민 보호 의지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조지아 현장에서는 하청 관리 전수조사 명령과 라인 일시 셧다운 권고가 떨어졌어요. 엘리 캠프는 이러다 납기 붕괴라며 혀를 찼습니다. 정말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였어요. 지미 현장이 완전히 마비되고 있어. 한국 기술진들 없이는 정상 가동이 불가능하다는 게 확실해졌어. 관리진들이 완전히 패닉 상태야. 엘리의 보고를 들으면서 저는 이 사건의 파급 효과가 예상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저는 정치가 기술을 압도하는 분위기를 직접 체감했어요. 합리적인 분석이나 경제적 고려보다는 정치적 계산이 우선시되고 있었거든요. 저는 개인 노트에 이건 자해라고 썼습니다. 정말 그렇게 느꼈거든요. 미국이 스스로의 발등을 찍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과의 경제적 협력 관계를 파괴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의문이었습니다. 정치적 과시 효과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보였거든요. 구태 레토릭을 뚫고 서는 한국의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원칙과 성과로 말하려는 태도가 오히려 더 강력해 보였습니다. 전승절 논란 같은 것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들의 길을 묵묵히 가는 모습이 존경스러웠어요. 저는 그날 밤 정말 복잡한 심정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미국의 대응이 과연 올바른 방향인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정치적 계산에 매몰되어서 장기적인 국익을 해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체포 사건이 벌어진 지 한 달이 지나자 미국 남동부에서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한국의 대응이 상징적인 수준에 머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의 경제적 철수는 정말로 실행되고 있었고 그 효과는 상상 이상이었어요. 조지아 주지사 캠프가 비공개 간담회에서 한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 빠지면 우리 주 경제가 선달하며 절규하듯 말하더라고요. 이건 단순한 과장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조지아 경제가 한국 기업들과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발언이었습니다. 현장 노동자 라몬 하워드가 지역 라디오에서 한 말은 더욱 절실했어요. 한국 팀 없인 오늘 밤 라인 가동 못한다고 호소하더라고요.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한국 기술진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애틀랜타 항만 하역팀장 그웬 모리스의 증언도 충격적이었어요. 한국행 반송 컨테이너가 늘고 미주 잔류 물량은 선적 슬롯이 안 잡힌다고 말하더라고요. 현장에서 실제로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다는 게 확실했습니다. 정말 심각해요, 테임즈 박사님. 한국 물량이 빠지면서 전체 물류 시스템에 공백이 생기고 있어요. 대체 선적 경로를 찾으려고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웬의 목소리에는 진짜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단순히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한성우 컨소시엄의 대응이었습니다. 208조 원 재배치를 멕시코, 캐나다, EU로 분할 집행하면서 동시에 유럽 3개국과 프리서브 라이센스, 즉 준법과 품질 선인증 서명을 끝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감탄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미국에서 철수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다른 지역에서의 기반을 구축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정말 전략적이고 치밀한 접근법이었습니다. 박도윤이 석방된 후의 상황도 인상적이었어요. 비공개 귀국 전세에 올라서 즉시 귀국했는데 귀국하자마자 국가기술안전자문단 후보로 추천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한국이 자국의 기술 인력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런던의 엘리어 스톤이 원격 브리핑에서 한 분석은 정말 날카로웠어요. 시장도 한국 편이다. 신용과 납기 점수가 한국의 무기라고 평가하더라고요. 국제금융시장에서도 한국의 신뢰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는 증언이었습니다. 짐이 한국의 접근법을 보면 정말 놀라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철저히 데이터와 실적으로 말하고 있어. 국제시장에서는 이런 접근법이 훨씬 더 신뢰받는다고. 엘리엇의 이런 분석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의 전략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깨달았습니다. 정치적 수사나 감정적 대응 대신 실질적인 성과로 말하는 방식이 국제적으로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거예요. SNS에서는 해시태그 현대스테이, 위니드 코리아가 번지기 시작했어요. 미국 내에서도 한국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K철수 오퍼레이션은 더 조용히, 더 빠르게 구체화되고 있었습니다. 정말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의 대규모 재배치가 정밀 분할 집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단순히 감정적으로 철수하는 게 아니라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투자를 전환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K 속도와 정밀 기획의 압도감을 느꼈습니다. 엘리 캠프는 조지아 현장에서 계속 절망적인 소식을 전해왔어요. 지미 현장 분위기가 정말 최악이야. 관리진들이 한국 기술진들을 대체할 인력을 찾고 있는데 같은 수준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구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 이런 보고를 들으면서 저는 한국 기술의 존재감이 얼마나 큰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대체 가능한 인력이 아니라 정말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현장 근로자들도 불안해하고 있어. 라몬 하워드 같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일자리가 위험하다고 느끼고 있어. 한국 팀이 없으면 라인 자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이런 현장의 목소리들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정치적 계산 때문에 무고한 현장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게 안타까웠거든요. 미국 현장에서 인정하는 한국 기술의 존재감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외부의 절규가 오히려 한국의 자부심을 더욱 높이는 카타르시스로 작용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를 역설적으로 증명해주는 상황이었습니다. 조지아 주정부의 비상회의가 연일 이어졌고 연방정부의 긴급 지원을 요청하는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한국의 철수 계획은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들어선 것 같았습니다. 한성우가 주도한 컨소시엄의 움직임은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단순히 미국에서 빠지는 게 아니라 동시에 유럽과 다른 지역에서의 기반을 확고히 다지고 있었거든요. 이런 전략적 사고에 정말 감탄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한 가지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대응은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전략적 행동이라는 것 말이죠. 그리고 그 전략이 실제로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도 분명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한국의 진짜 실력과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결과만 낳고 있었어요. 정치적 계산이 경제적 현실을 이길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얼마 후 저는 워싱턴에서 정말 충격적인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백악관 정무부보좌관 에이브러햄 스캇이라는 분이 비공개 협의를 요청했거든요. 그 회의에서 들은 내용은 지금까지도 잊을 수 없어요. 스캇은 트럼프 대통령의 격앙된 발언을 직접 전해주었습니다. 법은 법이다. 현대 현장에 불법이 많았다. 보여줘야 했다는 말이었어요. 이 발언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법 집행이 아니라 의도적인 메시지 전달이었다는 걸 확신하게 되었거든요.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 다음에 나온 이야기였어요. 스캇은 북한과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한국 국회의장이 파견된 것에 대한 비공식적인 불쾌감을 재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 일 이후 윗선이 강한 메시지를 원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직접적인 지시 정황이라고 메모를 남겼습니다. 체포작전이 단순한 법 집행이 아니라 정치적 메시지 전달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강력한 증거였거든요. 스캇은 또 다른 충격적인 발언도 했어요. 바이든의 산업정책 성과가 너무 부풀려졌다. 우린 실체를 보일 뿐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이건 정말 노골적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에 정치적 공세가 얹혀 있다는 걸 직접 확인해 준 거였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한국도 정치 보복이 많지 않나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렇다 해도 현장 체포를 동맹 데카폰으로 쓰는 건 자해입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바이든 정부의 흠집내기를 위해 동맹국과의 관계를 희생시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나온 대응은 더욱 강력했어요. 강민서 국장이 국민 보호와 명예 회복 없이는 협의 없다고 못 박으면서 주한미군 지휘와 운용, 규범 재협의를 공식 의제로 올린 거예요. 이건 정말 큰 카드였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일방적인 압박을 받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거였어요. 주한미군 지휘협정까지 재검토하겠다는 건 미국에게는 정말 큰 타격이 될 수 있는 조치였거든요. 엘리 캠프는 조지아 현장에서 더욱 절망적인 소식을 전해왔어요. 주화 현장은 이미 피부치 타격을 받고 있다며 연방정부의 정치적 속도를 비난하더라고요. 현장에서는 실제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워싱턴에서는 여전히 정치적 계산에만 매몰되어 있다는 비판이었습니다. 지미 현장 사람들이 정말 화가 나 있어. 자신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인데 워싱턴에서는 정치적 쇼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주지사도 연방정부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어. 엘리의 이런 보고를 들으면서 저는 정말 답답했습니다. 정치적 계산 때문에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게 안타까웠거든요. 한국의 대응 방식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정치적 쇼를 뚫고 현장과 시스템으로 반격하는 모습이 이성적이고 강력해 보였습니다. 감정적으로 맞대응하지 않고 원칙과 룰로 맞서는 한국의 품격이 돋보였어요. 에이브러햄 스캇과의 회의에서 확인된 지시의 그림자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체포작전이 법 집행의 목적보다는 정치적 메시지 전달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걸 거의 확신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도 한국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룰로 맞서고 있었어요. 강민서 국장의 대응은 정말 전략적이었습니다. 단순히 항의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주한미군 지휘협정, 재협의까지 공식 의제로 올린 건 한국이 더 이상 일방적인 관계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강력한 신호였어요. 저는 그날 밤 정말 복잡한 심정으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미국의 행동이 과연 올바른 방향인지 심각하게 의문이 들었거든요. 정치적 목적을 위해 동맹 관계를 희생시키는 건 장기적으로 미국에게도 손해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의 대응을 지켜보면서 저는 정말 감탄했어요. 분노할 만한 상황에서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모습이 존경스러웠습니다. 이런 접근법이 국제적으로도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서 드러난 의도는 정말 명확했습니다. 보여줘야 했다는 표현에서 이번 사건이 단순한 법 집행이 아니라 의도적인 시위였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위의 대가가 너무 컸습니다. 한국과의 경제적 관계 손상, 동맹국으로서의 신뢰 훼손, 그리고 현장에서 벌어지는 실질적 피해까지 고려하면 이번 사건으로 얻은 정치적 효과가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었는지 의문이었어요. 에이브러햄 스캇이 전한 바이든 정부 흠집내기 의도도 정말 유치했습니다. 국가적 차원의 동맹 관계를 당파적 정치 도구로 사용한다는 건 정말 위험한 발상이었거든요. 이런 접근법은 결국 미국의 국익에도 해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이 주한미군 지휘협정 재협의까지 언급한 건 정말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이건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실제로 실행 가능한 조치였거든요. 한국이 더 이상 일방적인 관계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보여준 거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한 가지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 사건은 미국과 한국 관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라는 것 말이죠. 그리고 그 변화의 방향이 미국에게 유리하지 않을 거라는 예감도 들었습니다. 분기 결산 주가 되자 제가 그토록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남동부 EV 출고 지연, 항만 적체, 부품 리드타임 급증이 동시에 발생한 거예요. 미국 제조업 PMI가 급락했고 월가 리포트에는 K이탈 쇼크라는 표현이 톱을 장식했습니다. 저는 그 리포트를 보면서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제가 몇 달 전부터 경고했던 상황이 정확히 현실화되고 있었거든요. 한국의 경제적 철수가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실제로 미국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게 수치로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조지아 주지사의 비상연설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현대 없인 우리 주가 선다며 눈물 섞인 호소를 던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치적 계산 때문에 시작된 일이 이렇게 무고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게 정말 안타까웠거든요. 라몬 하워드가 카메라 앞에서 오열하는 모습은 더욱 가슴 아팠어요. 우리 가족은 월급이 끊긴다며 울부짖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사건의 진짜 피해자가 누구인지 깨달았습니다. 정치적 갈등의 피해는 결국 현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백악관에서는 급하게 대책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구금자 전원 석방, 기소유예, 비자 패스트트랙, 세액공제 상향 패키지를 발표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게 제 판단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정말 놀라운 건 한국의 움직임이었어요. 유럽, 중동, 캐나다 채널로 계약과 MOU가 폭주하고 있다는 소식이 연일 들려왔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미국에서 철수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다른 지역에서의 기반을 확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프랑크푸르트, 바르샤바, 로테르담에서 한국 컨소시엄과 정부의 연쇄 서명식이 열렸다는 소식을 TV로 보면서 저는 정말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제 노트에 이렇게 적었어요. 미국이 사정하는데 한국은 이미 다음 판에 있다. 정말 그랬거든요. 미국에서는 아직도 한국을 달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한국은 벌써 유럽과 다른 지역에서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었어요. 이런 전략적 사고의 차이를 보면서 저는 한국의 능력에 새삼 감탄했습니다. 현장 시민들이 연방청사 앞에서 돌려놔 를 외치는 모습은 정말 아이러니했어요. 하지만 KJ 배치 트럭은 이미 국경을 건너고 바다를 나선 상태였습니다. 한국의 철수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들어섰던 거죠. 그날 저녁 뉴스에서 본 헤드라인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체포 폭격에 싹 다 털린 미국이라는 자막이 떴거든요. 저는 그 문장을 스크랩하면서 시대의 전환점을 체감했습니다.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엘리 캠프는 조지아 현장에서 절망적인 소식을 계속 전해왔어요. 지미 현장이 완전히 마비되었어. 한국 기술진들을 대체할 인력을 아무리 찾아도 구할 수 없다고 해. 생산 스케줄이 완전히 엉망이 되었어. 이런 보고를 들으면서 저는 한국 기술진들의 역량이 얼마나 독보적이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인력의 문제가 아니라 축적된 기술과 경험의 문제였던 거예요. 현장 관리자들이 패닉 상태야. 납기일을 맞출 수 없다는 보고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 일부 고객사에서는 벌써 계약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고 해.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저는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미국의 정치적 계산이 얼마나 큰 경제적 피해를 가져왔는지 실감했거든요. 한국의 208조 철수와 재배치의 현실화는 정말 초강대국의 무릎을 꿇린 대반전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과잉 집행이라고 분석했던 체포 작전이 결국 이런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정치적 시위를 위해 벌인 일이 경제적 재앙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현장 눈물과 국가 전략 승리가 교차하는 상황에서 저는 정말 강렬한 카타르시스를 느꼈어요. 한국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한 결과가 이렇게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월가의 분석 보고서들을 읽어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K이탈 쇼크라는 표현뿐만 아니라 한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재평가하는 내용들이 쏟아지고 있었거든요. 미국 경제가 한국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었는지가 수치로 명확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조지아뿐만 아니라 남동부 전체가 영향을 받기 시작했어요.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한국 기업들의 철수가 연쇄적인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백악상에서 급하게 내놓은 대책들을 보면서 저는 안타까웠어요. 이런 조치들이 몇 달 전에 나왔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미 한국은 다른 길을 선택한 후였거든요. 프랑크푸르트 서명식 장면을 TV로 보면서 저는 정말 감탄했습니다. 한국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능력이 정말 뛰어나다는 걸 느꼈어요. 미국에서의 실패를 유럽에서의 성공으로 바꾸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정말 긴 시간 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이 사건이 미국과 한국의 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미국의 국제적 위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말이죠.
한 가지 분명한 건 이번 사건이 단순한 외교적 마찰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점이었어요. 경제적 실체의 변화, 국제적 파트너십의 재편, 그리고 기술 협력 체계의 전환까지 모든 것이 바뀌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날 밤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정치가 경제를 이길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감정이 이성을 이길 수 없다는 것 말이죠. 한국이 보여준 대응은 바로 그런 원칙의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한국 정말 충격적인 최종 발표를 했어요. 미국과의 화해는 없다는 것이었어요. 서울에서 공식 발표한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명예회복과 제도적 합의 전무로 인해 복귀 불가라는 선언이었죠. 그리고 더욱 놀라운 건 주한미군 단계 철수 실무를 공식화했다는 점이었어요. 저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미국에서는 빈 공장 슬롯, 항만 적체, 보조선단 발주 차질로 산업 공백을 체감하기 시작했어요. 국제 신용평가기관들도 미국의 공급망 신뢰도를 한 단계 낮췄습니다. 이건 정말 상징적인 조치였어요. 미국의 국제적 신뢰도에 실질적인 타격을 준 거였거든요. 저는 이런 변화들을 지켜보면서 정말 감탄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응한 게 아니라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던 거예요. EU 4개국, 폴란드, 체코와의 K-컴플라이언스, K-오퍼레이션 패키지가 정식으로 조인되었다는 소식은 더욱 놀라웠어요. 선인증, 합동감사, 비자 원스톱을 디지털 단일 창구로 구축한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이건 정말 혁신적인 접근법이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대단해, 지미. 기존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만들어내고 있어. 엘리어스톤의 이런 평가를 들으면서 저는 한국의 혁신 능력에 새삼 감탄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능력이 정말 뛰어났어요. 한국 내 슈퍼클러스터가 리쇼어링 라인을 켜고 중소 1204동반 펀드로 납기와 품질 지수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도 인상적이었어요. 단순히 미국에서 철수한 게 아니라 국내에서 더욱 강력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었던 거죠. 박도윤이 국가기술안전자문단으로 정식 위촉되고 최가영이 국가표준 셋업 교본 지필팀을 맡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체포되어 고통받았던 분들이 이제는 국가의 기술 표준을 만드는 핵심 인물이 된 거였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저력을 느꼈습니다. 개인의 상처를 국가적 발전의 동력으로 전환시키는 능력, 그리고 위기를 더 큰 기회로 만들어내는 지혜가 정말 대단했어요. 저는 최종 보고서 결론에 이렇게 썼습니다. 정치가 체포를 택할 때 한국은 표준을 택했다. 결과는 빈털터리 신뢰도와 룰메이킹 국가의 격차였다. 정말 그랬거든요. 미국은 정치적 시위를 위해 체포라는 수단을 선택했지만 한국은 새로운 표준과 시스템을 만드는 방향을 택했어요. 그 결과가 이렇게 극명하게 갈린 거였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서명식에서 한성우와 유럽 3개국 장관이 펜을 놓는 순간을 TV로 지켜보면서 저는 정말 역사적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때 화면에 뜬 자막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위기를 표준으로 한국은 더 멀리, 더 고도화. 이 자막을 보면서 저는 한국의 접근법이 얼마나 전략적이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위기에 대응한 게 아니라 위기를 통해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하고 있었던 거예요. 미국 남동부 현장에는 현대여, 돌아와줘라는 손팻말이 남아있었지만 한국의 컨테이너는 북해, 발트해, 지중해로 정시에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대비되는 상황을 보면서 저는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엘리 캠프는 마지막까지 현장 상황을 전해왔어요. 지미 현장 사람들이 정말 절망하고 있어. 한국 기업들이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 대체 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한국만한 파트너를 찾기는 어려울 것 같아. 이런 보고를 들으면서 저는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정치적 계산으로 시작된 일이 현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게 마음 아팠거든요. 하지만 한국의 선택은 명확했어요. 화해 없이 끝내는 승리를 선택한 거였습니다. 룰메이커 한국과 신뢰도 이탈 미국의 뚜렷한 대비가
국제사회에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어요. 엔지니어, 가족, 국가가 있는 표준의 사슬이 세계를 설득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박도윤과 최가영 같은 개인의 경험이 국가적 표준으로 승화되고 그것이 다시 국제적 신뢰로 연결되는 과정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한국의 길이 더 넓어지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미국 하나에 의존하던 관계에서 벗어나서 유럽, 아시아, 중동 등 전 세계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다변화된 관계는 장기적으로 한국에게 훨씬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정치가 기술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일시적으로는 정치적 압박이 효과를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실력과 신뢰도가 승리한다는 걸 확인했거든요. 한국이 보여준 대응은 정말 모범적이었습니다. 감정적으로 맞대응하지 않고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이렇게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사건의 경과를 알려드리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원칙과 실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한국의 선택은 정말 올바른 방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인 화해보다는 장기적인 원칙을 택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더 넓고 강력한 국제적 파트너십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되었어요. 단순히 미국의 동맹국이 아니라 독자적이고 전략적인 사고를 가진 강력한 파트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그런 한국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가 직접 목격하고 분석한 조지아 메타플랜트 체포 사건의 전말입니다. 정치가 기술을 이길 수 없다는 교훈, 그리고 위기를 표준으로 전환시킨 한국의 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